다음은 그 심리학 분야에서는 그 분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권성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권성만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분노의 경험과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권성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크게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분노를 잘 다스리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이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 주제가 매우 시기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밝은 사람들 연구소가 이 주제로 기획을 한 게 한 6개월 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선견지명 있는 정말 밝은 사람들이라서 시기적절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논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심리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심리적 과정을 통해서 분노를 경험하고 또 그 분노를 어떤 심리적 과정을 통해서 행동으로, 다양한 행동으로 표출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컴퓨터, 전자산업이 발전해서 인간을 능가하는 지적인 존재, AI, 심지어 로봇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적인 전자산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인간과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은 인간은 그런 AI나 로봇과 달리 감정을 느끼는 존재라는 겁니다. 감정. 그래서 인간이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데 이런 감정을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심리학자들은 구분을 합니다. 우선 불쾌한 것과 유쾌한 것 차원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은 불쾌한 거라 하더라도 굉장히 격앙되는 흥분된 감정이 있는가 하면 매우 차분한 침체되는 그런 이완된 감정, 이 두 차원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이 있긴 하지만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 고라는 것은 결국 이 불쾌한 감정들, 그리고 락이라는 것은 유쾌한 감정들.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은 주로 이 불쾌한 차원에서 하루의 감정이 여러 가지로 변화하지만 이런 불쾌한 감정들을 주로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불행한 삶인 반면에 이런 유쾌한 감정을 주로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고 등락,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게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불쾌한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 심리학자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세 가지의 부정 정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울입니다. 이게 심화되면 우울증, 우울장애가 되죠. 그 다음에 불안입니다. 불안.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불안장애.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이 분노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세 가지 부정 정서 중에서도 분노는 가장 위험한 파괴적인 그런 감정이라서 심리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잘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분노는 어떤 마음의 문제인가? 대표적인 부정 정서고요. 우리에게 불쾌하게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감정입니다. 특히 분노를 느끼지만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없을 때 더 고통스럽죠. 그리고 더구나 이 분노는 공격적인 행동을 촉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간관계의 갈등 그리고 투쟁을 유발하게 되고 또 이 분노는 개인의 정신적인 건강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 다양한 만성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 분노는 폭행과 살인 이런 범죄뿐만 아니라 테러 전쟁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노를 느끼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이런 느낌이 느껴지죠. 아주 경미하게는 성가심 또는 짜증스러움에서부터 점점 심해지면
상대방을 정말 죽이고 싶은 이런 경노까지 다양한 강도가 있고요. 불쾌함, 흥분감, 긴장감, 그리고 보복하고 싶은 충동,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혐오감, 이런 감정들이 떠오르게 되고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옵니다. 이 분노는 사실은 나에게 부당하게 공격한 사람을 맞받아치기 위한 전투 준비 태세.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확 활성화되게 되고 혈압이 오르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소화액 분비가 억제될 뿐만 아니라 표정, 눈을 부릅뜨고 몸이 경직되고 때로는 떨리고 이런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동물들도 이거 분노죠. 심지어 강아지도 이렇고 어린 아이도 만 2살이 되면 분노를 느끼고 표현할 줄 알게 된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주의 폭이 좁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피해,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집중되게 되고,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면서 인지 과부하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를 고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특히 이 분노의 상태에서는 가해자가 나에게 부당하게 나에게 피를 줬다. 따라서 내가 느끼는 분노는 정당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행동적으로는 가해자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행동, 그래서 말로 때로는 신체적으로 또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게 되죠. 자, 이런 분노는 여러 가지 역기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정서라는 겁니다. 특히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누군가가 부당하게 나의 생명과 이익을 침해해 왔을 때 그걸 내버려둬서 되겠습니까? 따라서 분노를 느끼고, 또 분노를 느끼게 되면 내 몸이 흥분하면서 상대방에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투쟁 행동을 촉발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적응적인 기능이 있다. 또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손상을 회피하기 위한 소통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런 말 있죠. 밥 먹는 강아지 건드리지 마라. 밥 먹는 강아지 쓱 건드리면 강아지가 합니다. 화를 냅니다. 다시 말하면 먹지 마라, 더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면 문다라는 사인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내 이익을 건드리려고 할 때 분노를 느껴서 가져가지 마라, 더 나아가면 죽일 수도 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 사인을 보내는 어떤 소통의 의미를 분노는 지니고 있다. 또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비판할 때 나의 자존감, 나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한 분노는 사회적인 변화와 개선을 위한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아까 우리 김문조 교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불평등 또는 불의, 부정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따라서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촉발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분노는 일시적으로는 혼란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도록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사회적인 결속, 어떻게 이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같이 공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결속할 수 있고, 때로는 국가가 국가 간에 전쟁을 벌일 때 온 국민이 같이 분노하면서 힘을 모아서 침공하는 다른 나라에 대항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분노의 기능이라서 이런 등등의 사회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분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이렇듯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순기능, 여러 가지 적응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다. 과거에 이런 노력들이 사회적인 변화를 위한 우리의 행동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분노는 이렇게 그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기능이 복잡해지면서 분노가 항상 이렇게 순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사실 분노를 왜 다스려야 되는가? 순기능적인 분노는 다스릴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겪는 많은 분노가 때로는 부적절하고 또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잘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주된 초점은 역기능적 분노가 될 겁니다. 자, 어떤 분노가 기능적이고 건강한 분노고 어떤 분노가 잘못된 역기능적인 병리적인 분노인가? 이 구분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너무 자주 분노를 느끼고 너무 강하게 느끼고 한 번 분노를 느끼면 쉽게 풀어지지 않고 오래가는 이런 그 과도한 분노, 그리고 어떤 그 분노를 촉발한 사건에 비해서 사소한 사건에 과도하게 분노하는 이런 사건에 비해서 과도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로 이 분노는 그 비합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과장, 확대, 증폭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분노는 역기능적이다. 또 결과적으로 분노하고 분노에 따른 행동을 통해서 과연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게 되는가? 많은 경우 이 역기능적인 분노는 상황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특히 조절되지 못한 분노, 스스로 어쩔 줄 모르고 내가 왜 분노를 느끼는지 또 내가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에 대한 생각 없이 조절되지 않은 분노, 공격적인 분노는 부적절한 것이다. 그래서 과도한 또 흥분된 분노, 그래서 자신의 신체적 심적 기능을 손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이런 속성을 지닌 분노는 역기능적이다. 자, 그런데 분노는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표출이 됩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데 분노를 느낄 일은 없죠. 뭔가 분노를 촉발하는 자극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말, 행동 또는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접한 어떤 자극, 이런 자극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그것이 즉각적으로 분노를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해석 과정을 통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근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바로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참기도 하고 심지어는 화가 안 난 척 가장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폭발적인 행동을 나타내듯이 이런 정서를 경험하는 한 1단계와 그리고 경험된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하게 되는 또 그 과정, 이 2단계를 거쳐서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달되게 된다. 그래서 촉발된 자극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분노를 경험하게 되고 또 분노를 경험하게 되면 이 분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노가 표현된다. 오늘 이 두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노 어떻게 경험되는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거의 자동적으로 분노를 느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화가 나요. 그러나 심리학자들이 자세히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사건 자체가 분노를 유발하는 경우는 없다. 그 사건에 대한 뭔가 의미 부여를 통해서 분노를 느끼는데 그 의미 부여 과정이 매우 신속하고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자각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해석해서 이렇게 분노를 느끼든지는 나중에 성찰을 통해서 체감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면 바로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과정에 이런 아주 자동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사고 과정이 있고 특히 이런 분노를 촉발하는 생각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분노를 촉발하는 사고의 핵심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또는 나에 관한 것, 나의 소유, 나의 가족,
등등을 누군가가 손상시키거나 공격했다는 생각, 그리고 그 공격이 부당하다, 정당한 것이 아니라 부당하다라는 생각, 이 두 가지 주제에 의미 부여를 하게 됐을 때 우리 사람은 분노를 느끼게 된다. 자,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면 어떤 외부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에 대한 의미 해석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를 경험하게 된다. 분노의 강도나 여러 가지 분노의 세밀한 속성이 결정이 되는데요. 근데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도 두 가지의 하위 과정이 있다. 그 첫째는 의미 추론 과정입니다. 저 사람이 한 저 행동이 무슨 뜻이지? 나를 비웃는 건가? 아니면 나를 지지하는 얘기인가? 사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모호한 자극들이 많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지?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지?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라고 의미를 해석, 추론하는 과정이 1단계고, 그러면 그 추론된 내용을 가지고 그 의미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거지? 과연 저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나에게 얼마나 강력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 의미를 평가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분노가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친구가 나를 보고 아주 모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 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아, 나를 좋아하는 미소구나. 또는 나를 지금 비웃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죠. 자, 이게 의미 추론 과정입니다. 자, 나를 좋아한다는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당연하지, 나하고 친하니까 그러면 그냥 가벼운 유쾌함으로 느껴지겠죠. 그런데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 나에게 미소를 지어 뜻밖의 일이다. 굉장히 강한 유쾌감이 느껴질 겁니다. 자, 문제는 모호한 미소를 저 사람이 나를 비웃고 있다고 느꼈을 때 이 비웃는다는 사실 자체가 나의 분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웃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평가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비웃고 있는 것이다. 당연하다. 내가 바보짓을 했으니까. 이럴 때 느끼는 게 자괴감입니다. 요새 이 단어가 유행하고 있죠? 내가 대통령 되려고 이렇게 됐나? 자괴감을 느낀다. 이거는 뭔가 전 국민이 대통령을 비웃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럴 때 느껴지는 게 자괴감입니다. 자,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약한 불쾌감이 느껴질 겁니다. 정말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은 나를 비웃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다니,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부당하다라고 의미를 평가했을 때 강한 분노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는 다른 사람의 자극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게 1차적인 과정이고, 그 해석된 의미를 이제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을 지니는 것인지 평가하는 과정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분노를 잘 느끼는 사람, 특히 역기능적인 분노를 잘 느끼는 사람들은 이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심리학자들은 특성 분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태 분노와 특성 분노를 구분하는데, 상태는 누구나 나를 불쾌하게 하는 일을 벌어지면 성인 군자도 화가 일시적으로 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특성 분노는 일시적인 분노가 아니라 분노를 잘 내는 성격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걸 말합니다. 사소한 일에 잘 화내는 것. 그래서 특성적으로, 성향적으로 분노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특성 분노를 지닌 사람들의, 특히 역기능적인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비현실적인 신념과 기대를 지닌다는 겁니다. 비현실적인 기대와 신념을. 그 첫째가 당위적 요구입니다. 이 분노를 잘 느끼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러이러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이런 계율 같은 당위적인 완벽주의적인 신념을 지니고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충족되기가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그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념과 잘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네, 이런 이제 비현실적인 신념과 기대를 가지고 또 인지적인 오류를 통해서 사건을 과장, 왜곡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또 부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더 강한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유발하는 첫 번째, 자신에 대한 당위적, 나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요구를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나는 특별한 배우와 존중을 받아야 한다. 나는 내 자존심은 어떤 경우라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 내가 추구하는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지금 내가 어디를 빨리 가고 있는데 앞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가고 있어요. 짜증이 납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누군가가 막고 있을 때. 또 내 이익과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다른 사람의 행위는 결코 어떤 경우든지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결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이제 이런 유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도한,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이런 계율적인 기대와 신념을 가졌을 때,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것, 타인에 대한 당위적 신념, 다른 사람들은 항상 나를 존중해야 한다. 누구든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 남편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아내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아내라면 남편이 하는 말을 항상 어떤 것이든지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긋나면, 남편이라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수입을 가져와야 한다. 그런데 등등 이런 신념. 또 진정한 친구라면 내가 다른 사람과 싸움이 붙었을 때 항상 내 편을 들어줘야 된다. 서로 내가 조금 잘못했더라도 그런데 다른 사람 편을 들어 이런 이제 이런 당위적인 요구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당위적인 요구가 어그러졌을 때 그렇지 않으면 저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세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일은 항상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머스트입니다. 사실 저런 바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저 머스트라는 신념을 원트로 바꿔라. 원트는 좀 유연한 겁니다. 인간이 모여 사는 이기적인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어떻게 항상 정의롭고 공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래야 되지만, 그러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여백을 남겨두는 신념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이런 당위적인 완벽주의적인, 그리고 자연은 인간의 생명과 행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가? 이런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된다. 왜 정치인들 왜 이래? 세상은 왜 이래?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지 않으면 이런 세상은 몹쓸 세상이다. 자, 이런 등등의 과도한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한 비현실적인 과도한 기대, 계율적인 신념이 사소한 사건에 대해서 더 강한 반응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당위적 요구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든 절대로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에 어긋나게 되면 파국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심각한 일이다라는 파국적인 결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자, 이런 과정에서 저런 당위적 요구와 더불어서 사건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과장, 왜곡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인지적 오류가 개입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건의 의미를 이제 오해하는 거죠. 부정적인 방향으로 잘못 과장, 왜곡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흔히 경험하는 몇 가지의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흑백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내 편인가 상대편인가 뭔가 논쟁을 하는데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적편이구나. 선, 악, 분명히 옳다, 선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저놈은 나쁜 놈이다. 이런 그 분명하게 어느 한쪽이 아니면 다른 쪽이라고 매도하는 것. 과잉일반화. 한두 번의 다툼을 너는 항상 그랬어. 당신은 항상 문제야. 이렇게 사소한 한두 번의 사건을 가지고 또는 어떤 사람과의 갈등을 겪고 나서 요새 젊은 것들은 다 그래. 또 어떤 종교인과 갈등을 하고 요새 목사들이란 다 뭐 이런 과잉일반화. 정신적인 여과라는 게 있는데요. 그 대학 교수라는 직업도 분노를 잘 느끼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동료 교수들과 얘기해 보면 분노 조절이 참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스님들도 그렇지 않을까 몰라요. 저를 가끔 화나게 했던 장면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학생이 조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와서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그것도 앞에서 졸아요. 앞에서. 그때 감정이 동요합니다. 화가 요새는 좀 덜 나는데 옛날에 많이 났어요. 정신적 여과란 지금 200여 명의 학생이 듣는데 특히 강의하는 사람에게는 선택적으로 조는 학생만 여과에 대해서 탁 눈에 띈다는 겁니다. 사실 95%의 학생들이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거는 외면하고 졸고 있는 몇 사람만 선택적으로 느껴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느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오고 가죠. 좋은 얘기는 다 흘려보내고 나쁜 얘기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너는 참 늘 좋고 그런데 가끔 이기적일 때가 있어. 이기적? 응? 딱 그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의미 확대와 의미 축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긍정적인 얘기는 당연한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그래서 공평하게 어떤 사건을 해석하지 못하고 의미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것. 그리고 개인화입니다. 학생이 교수가 열심히 강의 앞에서 졸아요. 왜 졸까요? 내 강의가 신통치 않아서. 심지어는 뭔가 나에 대한 수동 공격, 뭔가 교수에 대한 못마땅한 표현이라고 해석하면 화가 나죠. 그러나 학생이 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 전날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또는 식곤증으로 그 전날 한잔 해서 그 제 강의와 무관하게 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어떤 분 강의를 듣다 보면 참 좋은 강의입니다. 참 좋은 강의인데 뭐 피로가 좀 누적이 돼서 졸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수들은 대부분 제가 조는 이유가 개인화, 내 강의와 관련해서 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쪽 복도에서 어떤 아는 사람이 와요. 그래서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려고 했는데 확 꼬부라져서 골목으로 들어간 제가 나를 피해? 아니 그 사람은 오다가 화장실 가려고 간 겁니다. 나와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나와 관련된 것으로 잘못 개인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되듯이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인지적인 오류를 통해서 어떤 사건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과장, 왜곡하게 되는 경향이 역기능적 분노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에게 더 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율을 지닌 사람이 거기에 어긋나는 사건을 접하게 되면 파국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좌절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 상황은 사실 참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기능적 분노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건 도저히 참을 수는 없다.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나에게 부당한 짓을 한 이 몹쓸 사람에 대해서는 응징, 보복을 해야 한다 라는 이런 사고 과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소한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주어졌을 때 특히 이런 비현실적인 신념, 당위적인 요구와 인지적인 오류를 많이 범하는 사람들은 사건의 의미를 과장되게 해석하고 또 계율을 통해서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파국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분노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분노를 느꼈다고 해서 반드시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즉시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특히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고객이 한 갑질 행동에 대해서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고 웃어야 되는 그런 분노를 억압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느꼈다고 해서 공격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은 아니고 이 과정에 또 복잡한 또 하나의 인지적인 과정이 개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경험하게 되면 다양한 방식의 공격을 하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종로에서 뺨 맞고 뭐 어디에서 뭐 한다는 식으로 간접적인 경우, 또 수동 공격성,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을 은근히 골탕 먹이는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매우 다양한 그 분노 표현 방법이 있는데 심리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분노를 겉으로 표현하는 anger out, 공격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에 표출하는 것. 두 번째는 표현하지 않고 안으로 끌어안는 것, anger in. 이 모두 사실은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것은 분노를 컨트롤해서 적절하게 승화시키고 적절하게 상대방에 효과적으로 조절된 형태로 표현하는 것. 뭐 여러 가지 과도한 표출을 통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파괴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고, 억제하는 것도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병, 이 억제가 심해지게 되면 우울증, 우울합병 뭐 등등으로 정신 건강에 손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말로 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사람한테 뒷담화를 통해서 제 말이야, 애가 그래서 왕따시키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분노 표현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경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에게 부당한 공격을 해온 상대방에 대한 보복 충동, 공격 충동이 내면에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이 공격 충동을 행동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처를 결정하는 과정이 있게 되고, 이 결정 과정을 통해서 표출 또는 억제, 조절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처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또 두 가지의 하위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는 자신의 대처 자원을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화나서 공격하고 싶은데 과연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할 만한 어떤 자원이 있는가? 내가 말을 잘하지. 말로 상대방의 속을 박박 긁는 방법. 나는 말을 잘 못해. 주먹이 세. 또는 내 주변에 친구들 많지? 쟤를 왕따시켜야지. 뭐 이런 등등의 우리 사회에 요새 뭐 갑질 행동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대처 자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강한 권력과 높은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할 만한 자원이 많은 사람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분노를 느껴서 보복 충동을 느낄 때 나의 자원도 잘 살펴봐야 되지만 상대방의 자원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경적 필패라. 근데 분노가 심해지게 되면 자신의 자원을 강하게 큰 것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자원을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한 행동들이 나중에 더 큰 보복을 통해서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자신의 자원을 잘 살펴보는 것. 그리고 이 자원을 활용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강도로, 어떤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할 건지 그 대처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참을 것인가, 말로 할 것인가, 아니면 주먹으로 묵사발을 할 것인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도 분노를 공격적인 행동으로 잘 표출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그 첫째가 충동적인 사람들이다. 저런 사람들은 뭐 대처 자원이고 방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그 대처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동으로 나가는 경우죠. 신중하지 못하다. 또는 뭔가 그 공격 충동을 느끼면서 공격 행동을 하지 못할 때 참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거를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격 행동으로 나가게 되죠. 고통 감내력, 불쾌하지만 참아내는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는 것. 두 번째는 반사회성, 엔티 소셜리티 또는 사이코패스. 다시 말하면 법과 윤리에 대한 고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화나면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폭행, 폭력을 통해서 심지어 살인 등등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 부부 싸움 할 때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말빨이 딸려요. 그러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쉬운 게 이제 주먹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기술이 부족하니까. 그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단순한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하게 되고, 또 남자와 여자 간의 공격을 표출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 남자들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을 많이 선호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언어적인, 사회적인, 다시 말해 상대방을 뒷담화하고 왕따시키는 이런 그 사회적인 방식의 공격 행동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 요새는 근데 좀 역전돼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맥락적인 요인, 나보다 약한 사람인가 강한 사람인가, 이런 등등에 따라서 내가 그 동원할 수 있는 자원과 대처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대처 결정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형식으로 표출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분노의 원고를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달라이 라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티벳은 중국에 의해서 무력으로 강점당하고 지금 나라를 빼앗긴 상태입니다. 이렇게 티벳 국민들이 중국 공안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고 심지어는 이런 분신까지 하는 그런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달라이 라마는 어떤 마음일까요? 과연 달라이 라마는 분노를 느끼실까요? 어떤 분노를 느끼실까요? 이 달라이 라마의 심정을 이렇게 느끼면서 참 가슴이 아플 만큼 내 조국이, 그것도 만만한 나라면 한번 싸워볼 텐데 중국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점령해서 우리의 문화를 심지어 종교까지 훼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국가 지도자, 종교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분노가 있을까? 자, 그런데 이 달라이 라마의 고뇌입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how? 과연 저 강력한 나라인 중국과 한판 무력 대결? 결과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 테러? 무장 봉기? 이런 등등의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대처 자원들, 대처 방법들, 아마 많은 고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티베트 국민과 달라이 라마 자신, 때로는 중국 국민에게까지 최선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나의 행동은 무엇일까? 아마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테고요. 나름대로 지혜를 통해서 이런 그 대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 국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심지어 중국은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제3자인 다른 나라들은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 그 속에서 지혜로운 행동이, 지혜로운 판단이 나올 수 있어서 달라이 라마께서도 많은 고심 끝에 나름대로 최선의 행동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분노는, 특히 역기능적인 분노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과정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의미 해석을 하는데, 특히 이런 비현실적인 신념과 기대를 지니고 인지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면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강한 분노를 느끼게 된다. 자, 그러면 공격 충동을 느끼는데 자신의 대처 자원과 방식을 결정해서, 특히 이제 충동적인 이런 사람들은 분노를 강하게 표출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분노 표출이 다른 사람에게 액션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사람이 가만히 있나요? 또 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때로는 더 강한
자극이 주어져서 서로 보복과 복수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그야말로 아비규환, 지옥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사실 역기능적 분노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악순환을 차단시키는가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인데요. 그래서 분노를 경험하게 되면 우선 자기 자신에게 손해다. 고혈압, 심지어는 암, 특히 분노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것, 또 이 심장병을 갖는 사람은 분노를 잘 느끼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강하게 표출하는 사람들 중에 이 심장병, 심장마비를 경험할 가능성이 많다. 가족 갈등, 이혼 등등 수많은 사회 관계의 문제들이 분노와 관련돼 있죠. 또 정신장애에서 요새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지만 이 용어는 공식적인 학술적 명칭은 아닙니다. 학술적으로는 간헐성 폭발성 장애라든지 반사회성, 경계성, 편집성 이런 여러 가지 성격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분노를 더 자주 강하게 표현하고 느낀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더구나 이 분노는 수많은 범죄의 원인 그리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살인까지 우리 사회에도 좌파 우파 진보 보수 간의 끊임없는 갈등 그리고 이런 많은 생명을 희생시키는 테러와 전쟁들이 이런 분노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분노, 특히 역기능적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런 분노의 문제를 치료받기 위해서 심리학자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도록 치유할 것인가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노를 과도하게 느끼게 만드는 인지 과정, 당위적 요구, 인지적 오류 이런 등등을 잘 찾아내서 그것을 좀 더 부드럽게 유연하게 만들므로써 분노를 좀 완화시키는 생각의 변화. 두 번째는 분노가 확 올라왔을 때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가버리죠. 그럴 때 그 분노를 흥분된, 격앙된 분노를 이완시켜서 좀 더 조절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셋째는 대인관계 훈련을 통해서 사실 대인관계가 미숙한 사람들이 갈등 상황에 많이 빠지고 또 분노를 미숙한 기술로 표현하기 때문에 악순환,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학술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등등의 얘기를 근거로 해서 제 나름대로 불교를 다스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분노 감정에 휩싸일 때를 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우리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죠. 이 분노에 확 휩싸여서 누군가를 확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어찌 보면 호랑이한테 물려갈 때인지 모릅니다. 우선 내가 지금 분노에 휩싸이고 있군 하는 것을 일단 잘 알아차리는 것. 알아차리는 그 자체가 분노와 거리를 두면서 분노를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하죠. 그리고 아울러서 분노를 이완시키는 것. 시중에 화가 날 때 하나, 둘, 셋까지만 세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내 몸에 막 흥분된 것을 알고 이완시키는 것. 그리고 내가 느끼는 분노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살펴본다. 이 분노의 특성은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누구나 내 분노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런 못된 짓을 해서 내가 당연히 지금 화가 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화난 사람한테 함부로 가서 그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오해한 거야 이런 말 하면 오히려 분노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공감해 주는 게 좋아요. 어쨌든 스스로 내가 혹시 사건을 과장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 사람에 대한 비현실적인 과도한 기대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자신의 마음을 아까 말씀드린 의미 해석 과정 등등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자각과 반성을 하는 것. 그리고 분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학생이 졸아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야, 너 일어나서 나가.
뭐 심지어 예전에 어떤 교수님들은 백목으로 그러면 그 학생이 많은 학생들 앞에서 얼마나 굴욕적이겠어요. 그래 교육자가 과연 어떻게 조는 학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나도 좋고 그 학생에도 좋을까요? 내버려 둬? 뭐 그것도 한 방법이겠죠. 자, 우리 피곤한 것 같은데 자 박수 한번 치고 아니면 자 박수 한번 칠까요? 뭐 조셨던 분들 많이 일어나셨네. 아니면 여기 학생 중에 어젯밤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한 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뒤에 가서 서 있다 와도 좋다. 뭐 이런 등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겠죠. 어떻게 표현하는가. 표현할 때는 항상 결과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결과. 나의 이런 행동이 나와 그 상대방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문제는 그 갈등을 반복적으로 이번에 상황을 해결하는 거죠. 부부 간에 주로 돈 문제. 당신은 왜 시아버지한테 이래? 당신은 왜 우리 장모한테 이래? 그럴 때 서로 합의를 타협을 통해서 이럴 때는 얼마씩 그리고 같이 일단 가서 30분 내에 돌아오기 뭐 등등 협약을 맺어서 갈등을 유발하는 사건을 해결하는 것. 여섯 번째로는 상대방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는 겁니다. 화가 났어요. 자, 우리 냉정하게 앉아서 얘기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다가 더 싸워. 서로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그게 아니야. 따라서 그 서로의 갈등을 해결할 때 잘 경청하고 또 상대방이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하면서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불만인지 화가 났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일단 충분히 들어보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그리고 서로 합의점을 찾는 등등의 효과적인 소통 방법. 그리고 유머를 활용해라. 제가 그 동료 교수한테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그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 중에 하나가 요식업이랍니다. 특히 음식점 하다 보면 별의별 이상한 손님들이 와가지고 뭐 불평불만을 그렇게 많이 해서 스트레스가 많답니다. 근데 이 음식점을 아주 즐겁게 하는 사장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매일 아침 문을 딱 열면서 이런 생각을 3번 속으로 되뇌입니다. 손님은 모두 미쳤다. 손님은 미쳤다. 그 손님이 와서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면 참 좋은 분이 오셨으니까 행복하고 뭐 맛이 이래 역시 또 왔구나 그분이 오셨구나 라고 유머스럽게 해결하고 넘어가면 화가 나진 않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모든 것은 사소하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피해라. 여러분 혹시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싸우는지 잘 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중년 부부는 두 사람이 만나서 2시간 이상 같이 있으면 꼭 싸운답니다. 그래서 절대로 2시간 이상 같이 있질 않는데요. 그래서 한 1시간 반쯤 되면 여보 나 나갔다 올게. 그런 상황을 피하라. 그리고 정말 훌륭한 방법은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하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 젊은 시절에 뭐 바람 피고 뭐 빚져서 지금 현재가 불행해졌는데 그 지나간 과거를 자꾸 들추어서 어떡하겠습니까? 용서란 일단 보복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우 우아한 분노 조절 방법이고요. 그래도 안 되면 심리 전문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분노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서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심리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깊은 상처.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일 같지만 그 사소한 행동이 나의 깊은 상처를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사건으로부터 강렬한 분노를 느끼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정말 전 생애를 같이 살펴보고 내면적인 과정을 잘 공감받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분노가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감정이 다양한데 부정감정이 많은데 왜 특히 분노를
삼독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을까? 특히 다른 감정에 비해서 분노가 가장 인간 사회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파괴적인 감정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인생의 과제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회광반조. 우리 인간은 참 아름다운 그 지혜의 빛을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로 밖으로 외부에 이 빛을 쪼이고 있죠. 그 빛을 돌려서 내 마음을 바라보는 자신반조, 내 마음을 바라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분노하는 내 마음을 바라보는 일, 분노하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분노하고 있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내 마음의 바탕, 마음의 바탕. 이 바탕은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깊은 나라는 존재까지 이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헛된 망상들이 관련이 될 텐데요. 어쨌든 심리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한 의미 해석 과정, 또 그걸 분노로 표현하게 되는 대처 결정 과정, 이런 등등이 지금 개입돼서 분노가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분노를 이해하고 또 분노를 다스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노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그 분노라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라는 말씀을 잘 해주시고, 또 우리가 분노를 경험하거나 표출함에 있어서 어떤 인지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면서 결국은 그런 분노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말씀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노가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잘 살리고 사회를 좋게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또 분노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만 역기능도 있다라는 것은 이제 무작정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중도라는 말이 될 것 같아요. 아주 분노가 없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한정 분노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중도를 어떻게 잘 찾아야 되는가, 이게 정말 문제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나를 잘 살리기 위해서 이제 분노를 하거나 사회를 잘 변혁시켜서 분노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부모 같으면 너 화내지 마라, 그래봤자 네 몸만 상한다. 또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분노해서 뭐 그렇게 해봤자 사회만 더 혼란해진다. 이렇게 분노를 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는 순기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옆에서 그거를 말리는 사람은 그 역기능만 자꾸 강조를 함으로써 오히려 순기능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근데 그 분노가 정말 순기능적인 분노였는가, 역기능적인 분노였는가를 어떻게 알 것인가, 그거 결과를 보고선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때가 적절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선생님이 있으신가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기능적 분노와 역기능적 분노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딱 이거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심리학자는 없습니다. 또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젊은 아이들 말로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지금 분노를 느끼는 사람만 봐서는 그 분노가 적절한 건지 알 수가 없고,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어떤 상황에서 과연 어떤 분노를 느끼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 분노를 느끼는 상황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얘기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상황에 대한 과도한 과장이나 왜곡이 없는 해석에 의한 평가해야 되겠다. 따라서 이거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항상 자기 관점에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과장됐나 안 됐나는 건 제3자의 관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요새 아주 어렵습니다. 과연
어떤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분노 감정이 있을 때 이게 적절한가 아닌가? 또 인간은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공통 경험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나를 보고 자기 감정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나는 굉장히 화가 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아, 이거 화낼 상황이 아닌가? 나는 별로 화 안 나는데 막 다른 사람이 난리야. 아, 화나야 되는구나. 이렇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한 분노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까 역기능적 분노를 경험하는 사람들처럼 비현실적인 기대를 지니고 과장된 인지적 오류를 통해서 상황을 확대 해석해서 강렬한 분노, 물론 분노를 느끼더라도 건강한 분노는 그렇게 격앙되지 않는다. 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분노를 통해서 얼마나 현재 문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결과를 보고 결정할 수도 있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현재 문제 상황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과의 관계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불만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 어떤 말로 어떤 방식으로 나의 불만을 상대방에 전해야 될 것인가. 이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냐 어떤 문제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분노가 올라왔을 때 충동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조절된 분노를 느끼는 것, 뭐 이런 게 건강한 분노가 아닌가. 뭐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만은 니버라는 신학자의 기도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냉철히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하는 기도문입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라. 그러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용기 있게 변화시켜라. 지금 우리 사회에 뭐 양극화 이런 정치적인 문제 있습니다. 이거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기도문인데요. 바꿀 수 있는 것도 단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장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제 통제 범위에 있는 것은 제가 용기 있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 어떻게 저를 접대하느냐에 따라서 광화문으로 갈 수도 있고 집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무언가 내가 불만스럽다면 제가 혼자 날뛴다고 정권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100만 개 촛불 중에 하나로 기여함으로써 이게 단기적으로 변하겠습니까? 또 정권이 바뀐다고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가 되나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그래서 뭐 우리 사회학자님 앞에서 여러분들 말씀이다마는 선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후보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매의 눈으로 살펴보고 정말 그 정의로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바꾸는 것이 단박에 바꿔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출발점에서는 그 천양지차가 처음이고 작은 차이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건강한 분노,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노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정말 의미 있는 말씀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우리가 감정을 경험하거나 표출함에 있어서 어떤 인지적인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감정에 대한 인지의 역할을 그 영향력을 강조를 하셨는데 인지주의적 관점에서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인지 구조를 결정하는 게 결국 그거보다 더 어떤 의미로는 이렇게 원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또 인지를 규정하는 면도 있지 않을까. 네, 간단히 좀 그 인지와 감정의 관계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생각이 감정을 결정하고 또 감정이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가 난 상태에서는 주의 폭이 좁아지게 되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이 좀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그 화가 난 상태에서는 생각이 편향 왜곡될 수가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지와 감정은 서로 상호작용한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말씀은 심리학에도 이 분노나 인간의 문제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뭐 정신 분석을 비롯해서 다양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주로 인지 행동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이 어떻게 우리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을 그런 인지 행동적 입장에서 말씀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강한 분노를 느끼게 되는 과정은 뭐 도식적으로는 저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소한 일이 나중에 심각한 분노로 발전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사소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뭔가 그거를 의미 해석을 통해 약한 분노를 느낍니다. 근데 분노를 느끼면 그 분노가 또 사고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생각을 약간 부정적으로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노가 더 커져. 그래서 인지 감정이 서로 얽히면서 사실은 작은 시비가 큰 시비로 분노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은 그게 사실 현실일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복잡한 말씀이 될 것 같아서 주로 인지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해 드린 겁니다. 예,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아주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